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8월 14일 미국이 이란을 향해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 판매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카타르와 오만에서 열린 간접대화에서 이란 측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하는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자국산 드론의 우크라이나 배치를 중단하라고 반복적인 요청을 했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월 17일 이스라엘이 자국산 에로우3 미사일 방어 체계의 독일 수출을 미국 정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 총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에로우3 시스템을 2025년까지 독일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급 계약은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 계약 중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국들이 방위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본 커팅식으로 텔아비브 경전철이 개통됐습니다. 바테암에서 페트티크바까지 34개역을 연결하는 레드라인은 24km 길이이며 18일부터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경전철 개통 기념식에 텔아비브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전철이 샤밧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서안지구의 나블루스 인근의 후아라 마을 세차장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이스라엘인 2명이 숨졌습니다. 테러범은 이날 이스라엘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스라엘 남성 1명과 그의 아들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번 공격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점령 범죄에 대응하는 저항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8월 2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미국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했던 약 70억 달러의 원유 수입 판매 대금을 모두 돌려받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작업 속도를 대폭 늦췄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속도를 현저하게 늦췄고 이미 농축한 우라늄의 농도를 희석하는 작업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포스트는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정보 당국의 보고서를 근거해 핵무기 연료로 쓰이는 핵무기급 우라늄 농축이 이미 완성 단계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이란 핵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도 이미 이란이 10개에서 15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랜만에 이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다던 70억 달러, 이란 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 이상 된다고 해요. 이 돈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왜 묶여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유 결제 대금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제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로 이제 동결을 시켜버렸죠, 계좌를. 그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은행 계좌에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돈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야, 그런데 미국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란에 그동안 한국에 묶여 있었던 돈을 돌려주겠다. 또 그 대신에 인지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이에요. 왜 지금 하필이면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미국에 이제 뭐 명목상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 근데 이 원칙을 어기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요구에 굴복해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감독님이 말씀하신 시점인데 표면적으로는 인질범 석방에 대한 대가지만 사실상 임시 미니 이란 핵 합의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핵 합의를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JCPO의 보고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요번 대선도 임박해 있고 그래서 인질범을 핑계로 이란 핵 제재를 완화를 해버린 것이죠. 이란이 그 대가로 이제 우라늄 농축 속도를 늦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란에게 9조 원 이상 이제 보내게 됐으니까 벌써 간 겁니까? 뭐 거의 말 끝나면 이제 가겠죠 이제. 왜냐하면 워낙 액수가 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무슨 개인 간의 통장 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핵을 안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는 농축 우라늄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인데요. 이제 뭐 미국이 이제 동결 자금 해제해주고 뭐 이란이 이제 농축 우라늄을 뭐 희석시킨다, 뭐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핵 합의에 어떤 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미국은 JCPOA 복원을 하면 협상이 임하면 이란이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고 이란은 지금 당장 제재 완화해라. 그게 이제 입구 컷이다. 입구를 위한 그러니까 협상에 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바로 제재 완화라는 건데 이 구도로 팽팽하게 1년 반 동안 있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이란이 여유 부리고 있는 게 맞고요. 우라늄 동결 희석은 제재 완화 및 현금 지원을 위한 카드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그 이란의 그 핵무기 제조 능력, 우라늄 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그 뭐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우라늄은 이제 핵 연료로 쓰이는 건데 지금 중동에서 그 여러 분석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란은 10개에서 15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막 맘먹고 하면은 20기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 것처럼 실질적인 핵 인질 게임이 이제 현실화된 건데요. 그럼 왜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게 바로 비인가 핵 시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IAEA 핵사찰을 이란이 허용한 시설에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한 데만 문 열어준 데만 허용했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최근 공식 보도가 이제 농축 우라늄 60%고 이 정도면 이제 한 2개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핵무기를 연료로서. 그러면 왜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추정치가 나오느냐 하면 그 외에 다른 시설에 이미 그러니까 핵사찰 미인가 지역에서 이미 90% 이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치예요. 이게 이제 IAEA가 공개한 사이트에서만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거고 비인가 시설에서는 별도의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감사 나오는데 장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나머지 다 숨겨놓은 격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그 이스라엘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그럴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가 먼저 반드시 선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여러 번 쳐왔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의 시기를 놓치고 물 건너간 셈인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사법개혁을 계기로 확인된 게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이스라엘 안보 제도권에 대한 그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독립하기 전에는 이란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스라엘의 대응은 현 시점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핵심 키는 미국이 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관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정치에 국내 정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 대선이고 공화당이 정권 탈환을 하면은 이제 중동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중심에 이제 친이란에서 반이란으로 갈 것이냐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미국 안보 수뇌부 사이에서도 이제 이견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최근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미 바이든 국무부와 이제 국방성이 조금 약간 충돌하는 양태가 좀 보여요. 뭐냐면 이란 강화 중동 전략이 중동에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스필오버돼서 러시아 중국 강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보 제도권이 약간 분열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류 변화가 발생하면 이란 핵 타격 혹은 이란 주저앉히기 전략이 가동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면서 한국에 묶여 있었던 그 돈을 이란으로 보내주는 대신에 이란은 그동안 그 이란 교도소에 수감됐었던 미국인 인질들을 이제 풀어주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미국인 인질 말고도 이란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데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인질 납치가 이제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납치했을 때 미국만큼 큰 게 들어줄 수 있느냐? 그건 좀 별도의 문제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영순이에요. 납치 영순이가 되는 거고. 또 현재 IRGC는 트럼프 행정부 안보 고위직에 대한 암살 테러를 지금 공개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했지 않습니까? IRGC의 그 최고 수뇌부인데 그때 개입된 인사선상에 있던 CIA 국장,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NSC 보좌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타겟에 올렸다고 해요. 이 정도 상황이니까 이제 민간인들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미국 이상으로 이제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저는 미국인 외에는 별로 그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란도. 제가 또 이 파우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드라마 보면은 네. 시즌 4에 보면은 신베트의 그 반장이 그렇죠. 납치가 돼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란으로 보내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사태가 커지게 되니까 이란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거를 막 막고 구출해 내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이 첩보 요원들의 그 애타는 마음, 그걸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해가 되네요. 예, 유럽에서 납치됐죠. 그 당시에 아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이란 근처에는 좀 얼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씬해도 아마 납치가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안 돼, 돈이.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Hi, my name is Connie Shishkoff and I live in Israel. And I also want to say that when people are looking at the artwork, the Holy Spirit will touch the people here and give them the knowledge of Yeshua, of Jesus the Messiah.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상주 주 팔레스타인 대사를 새로 만들고 임명하자 이스라엘 측은 예루살렘의 어떤 외교 공간 개설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요르단에 주재하고 있는 알-사이리 대사가 앞으로 비상주 팔레스타인 대사직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총영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의 주 팔레스타인 대사 임명은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외교관계 정상화가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자국이 원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선호하는 팔레스타인 대사 파견 카드를 꺼내 이스라엘을 압박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비록 비상주이긴 하지만 주 팔레스타인 사우디 대사를 보낸다는 것, 이건 외교적으로 중동 분위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우디는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제 원론적인 논평만 해왔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 평화를 지지한다, 뭐 이렇게 일관해 왔고요. 명시적으로는 친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았거든요, 사우디가. 그런데 요번에 비상주 대사 파견을 하면서 사실상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팔레스타인 노선을 재확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코너에 몰아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아브라함 협정, 또 이스라엘과 바레인과의 아브라함 협정, 그 다음 차례는 아마도 그 사우디가 아닐까 싶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또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막 준비들도 하고 그러다가 나름 분위기는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우디가 주 팔레스타인 사우디 대사를 보내겠다라고 나오는 건지, 그것도 상주도 아니고 비상주로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입장에서 한번 다 이제 들여다보면 사우디는 이제 미국에게 이스라엘 수교 대가로 정밀무기 금수 조치 해제해달라.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달라. 미국한테 요청을 했죠. 그 이에 대해서 미국은 사우디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친팔레스타인 노선을 관철해봐. 그러면 사우디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게.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화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온 카드가 비상주 이제 팔레스타인 대사 파견인데 나름 이제 균형감을 발휘한 거예요. 실제로 파견하는 게 아니라 요르단 대사한테 새로운 미션을 부여한 거죠. 주 요르단 대사한테. 근데 반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은 뭐냐면 사우디 정상화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배제한 채 이제 반이란 전선 구축, 그다음에 경제협력 전략적 동반관계를 요구했는데 요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게.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정리하면은 자국의 쇼핑리스트 요구 사항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대사 파견이라는 비상주라는 그걸로 이스라엘을 이제 팔아 넘긴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전형적인 이제 중동식 노마드 정치라고 하는데요. 노마드 정치를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 정치죠.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내일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안에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장기 전략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노마드 정치는 부도국가 출신들끼리 단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피하 구분 없이 그냥 적도 됐다가 했다 서로 팔아넘기고 거래하고, 왜 내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기 전략 고려는 존재하지 않고요. 요게 요번에도 팔레스타인 비상주로 이게 노골화됐지만은 그전에도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던 게 중국, 중재, 이란, 사우디 정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기적 전략 포석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사우디가 이란한테 먹히는 구조인데도 오늘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해.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원단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또 민족적 특성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지역적 특성 또 민족적 특성 이게 아마 노마드식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닐까 싶으네요. 예, 중동과 전부 다 그러니까 뭐.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사우디에게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사우디의 이런 모습에 좀 굉장히 황당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현지 이제 전문가들 이제 그 약간 공화주의 계열의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 무용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 행정부 때 설정된 아브라함 협정의 본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반이란 전선 구축의 안보 협정이에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친이란 정책을 회귀하면서 이제 안보 방정식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 집권한 네트냐후 내각은 그래도 나머지 한 축이 이제 경제 협력을 해서 이거 한번 돌파해 보자라는 그 일말의 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를 제공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중동국들한테 기술이나 이런 걸 제공할 테니까 너네들은 우리 안보의 이슈를 조금 긁어줘, 좀 해소해줘라는 이런 바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값을 보니까 UAE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경제 협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경제 협정에서 열매만 취하고 사실상 팔레스타인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여러 테러 세력을 후원하는 피해 당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랍에미리트도. 그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순위파의 큰형이고 맏형이고 중동 내 영향력이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 위해서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협력만 했지 사실상 안보로 치환되진 않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창한 중도 지정학 전략보다는 본토 수호 및 국내 안보에 치중하라는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안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만 호구 잡힌 격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럴 줄 알면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사우디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놓겠다, 막 이렇게 막 청사진도 발표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것도 다 호구 잡힌 거라는 얘기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디가 요번에 비상주 대사 파견 안 하고 그냥 경제 협력으로만 했으면은 이런 갈등 사항에 노출되지가 않았죠. 근데 비상주 대사를 파견함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이제 유대 공화 진영에서는 이게 안보 협정이랑 경제 협정이랑 별개구나라는 어떤 확증이 돼버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하신 그 네타냐후의 그 거창한 공약도 미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윤허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네타냐후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도 그걸 했는데 그럼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사법개혁 이슈를 개입하면서 나라가 이제 막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면 전환이 필요해요. 그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봉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봉합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네타냐후발 이제 그런 철도 프로젝트 이런 걸로 이제 딱 이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로 이제 양국 정상화를 막 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서 네타냐후도 이게 했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과도지배 세력, 글로벌 경제 엘리트 제도권만 배를 불려주고 실질적인 국내 안보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 또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주변 중동 여러 국가들에게 흩어져서 분산 수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유대인들 중심, 그러니까 유대인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두국가 해법이니 뭐 분리제 정책이 다 이거 소음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참칭하는 90만 아랍 난민들이 서한지구,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테러가 본질이다라고 딱 정면으로 이제 치고받고 있습니다. 공화국 지신이.
팔레스타인 족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 아랍 난민이지.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족보도 없고, 그리고 또 EU하고 유엔에서 이제 서한 지구내에서 유대인 유적 발굴을 자꾸 반대하는 이유가 파면 팔수록 고대의 이스라엘 문명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팔레스타인 이 거짓 허상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안보에 불안이 발생한 90만 명의 아랍 난민을 이스라엘에만 이게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 제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 서방의 언론에서도 뭐 그냥 이스라엘 맨날 욕하지 않습니까? 뭐 아파르타이트 인종 분리니 뭐 팔레스타인 탄압한다고 맨날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차라리 너네 같은 동족인 중동 너네들이 중동 브라더들이니까 중동 아랍 국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분산 수용해라. 아랍 난민들을 너네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제 중동 국가 전체죠. 우리가 왜 다 90만 명 수용하냐? 나눠서 갖자. 이제 제대로 이제 계산하자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제 뭐 이상한 뭐 예전에는 미국한테 이게 국제 평화를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양보하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안 찾겠다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유대 공화주의 지식인들에서 이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란, 이라크,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뭐 이런 데서 유목민들이 이렇게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정착하게 된 게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이니까 원래 살던 대로 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막판이잖아요. 이래도 시끄럽고 이래도 욕먹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그리고 테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계속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 공화주의 지식인 중에 이제 외신, 그러니까 영미권 매체에서 이게 터져 나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문제 이제 제대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제 피하지 말고 외교 관계 뭐 이런 거 다 이제 다 끝났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실생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원전 까놓고 카드 까자는 거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막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세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며 시장을 흔들었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번에는 미국 은행 수십 곳의 신용 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을 비롯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가 대표 은행을 포함한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에 대해 전면적인 등급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피치는 이스라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기존 A+ 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고 사법개혁이 이스라엘 경제에 끼치는 근본적인 악영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경제가 다양성과 내구성, 고부가 가치 등 구조적으로 튼튼하다고 지적했으나 여전히 외부 안보 위협과 정치 불안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예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신용평가 회사 피치. 근데 이 피치라는 회사가 미국의 JP 모건, 굉장히 큰 금융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 대형 은행들을 무더기로 평가 강등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고 평가 강등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은행업계 그 영업환경 등급을 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추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재무기준을 재조정하게 되면 부정적 등급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강등할 거니까. 그럼 주로 이제 원인이 뭐냐 보니까 금융권 내부의 문제는 상업부동산의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건물에 이제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공실률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하나의 원인이 하나 있고 또 고금리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런데 피치라는 그 신용평가 회사가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 정부까지도 아예 국가 신용 등급까지도 낮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 8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은행권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을 낮추기 전에 이거는 최근 일이고 이제 8월 1일 월초에 이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3대 국제 신용 평가사가 이제 S&P,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가 있는데 요번 피치가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제 낮춘 것이죠. 최근 들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알리야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전쟁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 열풍 때문에 결국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로 올 것인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하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오려면은 미국에 엄청난 금융 위기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될지를 예의주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국가의 신용 등급 하락,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거대 은행들의 그 등급 하락 이런 소식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그 관련 이제 유관 산업들, 그 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의 신용 등급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되는 거죠. 피치의 보고서는 왜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이 떨어지냐면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 그 다음에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그 다음에 거버넌스 악화 등이 반영한다라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악화라는 게 뭐 제도의 문제고, 이거는 뭐냐면 정치 분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 채무에 대한 의회에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버넌스 부실이 그 금융 부실로 이제 스필오버가 된 것이죠. 정책 실패가 이제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의 원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이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와 정부를 잘못 선택한 것 그렇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 리스크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신용평가 회사가 이런 와중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신용 등급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서요? 예, 이스라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피치는 기존 A+ 등급이었는데 유지하면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이제 등급을 유지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테러도 자주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사법개혁으로 뭐 내분이 일어날 정도로 또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이스라엘 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평가는 오히려 미국은 평가가 이제 하락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유지가 됐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이 신용평가사들이 보는 거하고는 또 이스라엘을 보는 기준이 다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피치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경제는 여전히 이제 외부 안보 위협과 정치 불안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예견되지만 경제 체질,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적인 고급 인력 수급, 고부가치 경제 구조 등등을 꼽으면서 아직은 탄탄하다. 그리고 또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미래에는 어떤 신용 측정 기준을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모르겠으나 현행 사법개혁 수준, 지난번에 통과된 법안 수준으로 보면은 그때 이미 방문해서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그 수준으로는 대규모 고급 인력, 기술, 자본, 자산 등의 해외 유출은 촉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트냐후 총리와 재무장관이 공동회견에서 이제 야권에서 주장한 뭐 사법개혁발 경제위기는 없다. 피치가 확인해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강등이 된 거고. 근데 정치 리스크 누가 더 심하냐 따져봤을 때 미국이 더 심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치 보고서의 핵심 그 행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은행의 신용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용등급이라는 게 이런 거죠.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한국가의 자본 조달 비용, 그 조달금리가 이제 차이가 나요. 등급이 좋으면은 싼 금리로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별로 안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등급이 되면 투자 부적격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못 받아요. 해외 투자를 못 받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은 결국 달러 패권의 내구성이 많이 약화됐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의 그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보고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치 제도, 안보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죠. 근데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도 9월 위기설이 있던데. 그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